정에서 자랐지만 인간의 위선적인 면모와 가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주인공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몰락하는 내용으로 작가와 소설 속 주인공이 매우 닮아 있어 그의 자전적 소설로도 불립니다. 그럼 다자이 오사무와 비슷한 점이 아주 많은 소설 속 주인공 오오바 요조의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자주 병치레를 한 저는 요 커버, 이불 호청은 정말이지 쓸데없는 장식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뜻밖에도 실용적인 물건이라는 사실을 20살 가까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고 곧 인간의 알뜰함에 암담해지고 서글퍼졌습니다. 저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아무래도 인간을 단련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흑살이라는 가능성으로 간신히 인간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따위를 보면 저 혼자 언제나 기묘하게 얼굴을 으그러뜨리고 있었는데 그것 또한 제 어린 소견의 서글픈 익살의 일종이었던 것입니다. 뭐든 상관없으니까 웃게만 만들면 된다. 그러면 인간들은 그들이 말하는 소위 삶이라는 것 밖에 내가 있어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만 강해져서 저는 익살로 가족들을 웃겼습니다. 저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보다도 공부를 잘해서 온 학교에 존경을 받고 있지만 가래뱉는 항아리에다 오줌을 누워버린 실패담을 진짜 슬픈 페이지로 써서 제출하니 장난꾸러기로 보이는 데 성공해 존경받는 걸 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공성은 장난꾸러기 같은 것보다는 정반대일 수 있습니다. 당시 저는 하녀와 머슴한테서 서글픈 일을 배웠고 순결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았습니다. 그것으로 또 한 가지 인간의 특질을 알게 된다는 생각까지 들었고 힘없이 잊었습니다. 그리고 아무에게도 호소하지 못하는 저의 이 고독한 냄새를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맡게 된 것이 훗날 그녀들이 제게 접근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즉, 저는 여성들이 보기에 사랑의 비밀을 지켜줄 하나이었다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시절 나는 여전히 광대 노릇을 했는데 그 모습을 눈치챈 학급 친구로 인해 불안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상경에서는 미술학도 호리키에게 술과 담배와 창녀와 전당포와 좌익사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이것들은 인간에 대한 공포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상당히 괜찮은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간에 대한 공포에서 도망쳐 조촐한 하룻밤의 안식을 찾아 그야말로 저와 동류인 창녀들하고 어울리는 동안 어느 틈인지 일종의 역겨운 기운이 제게서 풍기게 된 모양입니다. 속된 말로 저는 창녀로 여자 수행을 쌓았던 것이고 거기다가 최근에는 여자 다루는 솜씨가 눈에 띄게 좋아졌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호리끼 같은 놈한테서 지적받고 굴욕 비슷한 씁쓸함을 느낌과 동시에 창녀들과 지내는 일에도 단박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호리키는 최신 유행을 쫓는 허세로 어느 날 저를 공산주의 독서회라든가 하는 비밀 연구소에 데리고 갔습니다. 비합법. 저는 그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즐겼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합법이라는 것이 오히려 두려웠기에 비합법의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치다 죽음에 이르는 편이 저한테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음지의 존재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세상에서 떳떳하지 못한 놈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나 다정한 마음이 되곤 했습니다.
저는 하숙집 방에서 혼자 가만히 있는 것이 끔찍했기에 매일같이 거리로 뛰쳐나가 싼 술을 마시며 돌아다니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간 지 2년째 되는 11월 연상의 유부녀와 정사 비슷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백지 창녀들 품 안에서 안심하고 푹 잘 수 있었던 느낌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게 사기범의 아내라는 스네코와 보낸 하룻밤은 저한테는 행복하고 해방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리키 같은 놈에게 궁상맞다며 키스를 거부당하는 스네키를 보자 그녀가 사랑스럽고 불쌍했고 처음으로 그때 적극적으로 미약하나마 사랑의 마음이 싹트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새벽녘에 여자 입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여자도 인간으로서 삶을 영위해 나가는데 완전히 지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가마쿠라의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고향에서 온 집안 식구가 경로하고 있으니 이젠 생가로부터 의절당할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도 죽은 스네코가 그리워서 훌쩍훌쩍 울고만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때까지 만났던 숱한 사람들 중에 그 궁상맞은 스네코만을 좋아했던 것이니까요. 이 가마쿠라 사건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쫓겨난 저는 가족이 인수해준 넙치라는 사람 집에 칩거하게 되었지만 준비됐나요? 내 장래에 대해 계속해서 묻는 그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이후 애딸린 여성, 와의 마담 등 많은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저는 점차 세상을 조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질구질한 생활을 1년 가까이 계속하고 역에서 파는 조악하고 음란한 잡지에 만화를 싣게 되었는데 그 시절 저에게 술을 끊으라고 권하는 처녀를 만났습니다. 작은 담배가게에 17, 8 정도 되는 얼굴이 하얗고 덧니가 있는 요시코라는 아이는 내가 담배를 사러 갈 때마다 웃으면서 충고를 하곤 했는데 처녀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바보 같은 시인들의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세상에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었구나. 결혼해서 봄이 되면 둘이서 자전거를 타고 아우바 폭포를 보러 가야지 하고 그 자리에서 결심하고 소위 단칼 승부로 처녀성이라는 요시코의 꽃을 훔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이윽고 저희는 결혼했고 그로써 얻은 기쁨은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었지만 그 후에 온 비애는 처참이라고 해도 모자랄 만큼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습니다. 술을 끊고 슬슬 제 고정직이 되기 시작한 만화 그리기에 정성을 쏟고 저녁 식사 후에는 둘이서 영화도 보러 가고 돌아오는 길에는 다방 같은 데 들르기도 하고 또 화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저를 마음속으로부터 믿어주는 이 어린 신부가 하는 말을 듣고 또 그 행동을 바라보는 것이 즐거워서 나도 어쩌면 차차 인간다운 것이 되어서 비참하게 죽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달콤한 생각이 희미하게 가슴속을 훈훈하게 덮여주기 시작하던 참에 호리키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럼 당신은 왜 여기 있어? 전 맹세했습니다. 우리 친구라면 그런 맹세 없이도 당신을 도왔을 거예요. 우리의 친구가 잊어지지도 않습니다. 잃어버린 고소를 찌는 듯이 무더운 여름밤, 돈을 꿔달라며 호리키가 찾아왔고 여느 때처럼 요시코한테 요시코의 옷을 전당포에 들고 가게 해서 돈을 마련하여 빌려주고 남은 돈으로 소주를 마셨습니다. 저희는 죄의 반대말에 관해 대화를 나누다 표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죄와 벌이 머리를 스쳐 지나간 그때 요시코가 단골로 드나들던 상인에게 겁탈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저를 엄습한 감정은 노여움도 아니고 혐오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요시코는 그날 밤부터 제 일비일소조차 신경을 쓰게 되었고 그해 말 잔뜩 취해서 귀가한 어느 날 밤
요시코가 비밀리에 숨겨둔 수면제를 전부 입안에 털어넣었고 3일 동안 저는 죽은 듯이 잠만 잤다고 합니다. 도쿄에 큰 눈이 내린 밤이었습니다. 저는 취한 채 긴자 뒷골목을 걷다가 갑자기 토했습니다. 그것이 저의 최초의 각혈이었습니다. 약사는 내게 동맹이 술을 합류했지만 그만 적도 마시라면서 강해지고 있어. 술이 마시고 싶어 못 견딜 때를 위한 약이라며 모르핀 주사액을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그 약품을 손에 넣고 싶은 일념에 약국 부인과 추잡한 관계까지 맺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늘려도 약의 사용량도 함께 늘었기 때문에 약방 빚은 끔찍할 정도의 액수가 되었습니다. 약방 부인은 제 얼굴만 보면 눈물을 보였고 그러면 저도 따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지옥. 이 지옥에서 보는 제 최고의 수단은 고향에 계신 아버지에게 긴 편지를 써서 제 사정을 전해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웃들 가족의 연락을 받은 넙치와 호리키가 찾아와 저는 자동차에 태워졌습니다. 저는 의지도 판단력도 없는 사람처럼 저쪽을 넘어서 유순하게 부산을 10분이나 따랐습니다. 젊은 의사의 안내를 받아 어떤 병동에 수용되었고 척척하고 열쇠가 잠겼습니다. 정신병원이었던 것입니다. 이젠 저는 죄인은커녕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 실제. 이제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저는 점점 더 얼간이가 되어갔습니다. 아버님이 이젠 안 계신가. 내 마음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던 그 그립고도 무서운 존재가 이젠 안 계시다. 제 고뇌의 항아리가 텅 빈 것 같은 고통이었습니다. 그녀는 제게 시골집을 사서 저에게 주고 머리카락이 굉장히 굵은 60살 가까운 못생긴 식모를 한 사람 붙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 하고 얼마가 지나는 동안 저는 그 늙은 식모한테 몇 번인가 이상한 방법으로 겁탈을 당했고 가끔씩 부부싸움 같은 것도 하게 되었습니다. 난 보석을 더욱 찬란하게 만드는 지금 저에게는 행복도 불행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 제가 지금까지 아비규환으로 살아온 소위 인간 세계에서 단 한 가지 진리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것뿐입니다. 저는 올해로 27이 되었습니다. 백발이 눈에 띄게 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40살 이상으로 봅니다. 어떻게 들으셨나요? 황당할 만치로 우울한 소설이죠. 저는 이 소설을 제가 예전에 했던 공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연극은 17세에 방황하는 청소년의 주인공인 가족들이 있는데 주인공 친구가 주인공에게 요새 이런 책을 읽고 있다면서 이 소설 인간실경 얘기를 합니다. 순진하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는 친구에게 주인공은 분명히 그걸 모르는 하고 당황하며 묻습니다. 덕분에 읽었던 이 소설에서 저는 꽤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모두의 감정들을 100이라고 친다면 저는 한 70 정도는 우리 모두가 한 번씩 겪어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모두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의미 없는 웃음들, 순간을 물려놓기 위해 표현하는 태도, 한밤 휘저어나는 미로새, 우울감, 불안감, 한 톨의 먼지처럼 작아지는 모습, 다가 보이지 않기 위한 몸부림. 작가는 이런 감정들을 극대화해서 인간이지만 인간이 못된 인물을 창조해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다닐 때 꽤 심하게 관계의 부족을 느꼈습니다. 겉도는 느낌,
모든 것이 가짜인 모두가 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걸 이건 맛보기일 뿐이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느낌들을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점차 나아가요. 친한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하면 너가? 조금만 더. 과감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잎살이라는 가면을 쓰지 않아도 되는 세상에 있을까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뭔가 매우 솔직한 자기들을 마주하는 어쩔 수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 소설을 꽤 좋아했는데 지금 다시 읽으니까 그때와는 또 다르게 다가오네요. 27의 나이의 여주가 아비규환의 인간 세계에서 그리는 단 하나의 진리,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말이 이토록 맥없이 우울하게 들리는 것에 대해 조금 유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기묘하고 불안정한 우리들의 삶을 만나는 여러분은 어떤 마음 상태이실까요? 금방 읽을 수 있는 소설이니까 쉽게 손에 들어보셔요. 오늘은 이만 인사드릴게요. 이미 잠드셨길 바라요. 그들 머리 위에서 돛이 펄럭였습니다. 바닷물이 철썩이면서 햇빛 속에서 졸고 있던 뱃전을 찰싹 때렸고 이따금 돛들이 미풍을 받아서 물결 모양으로 흔들렸지만 그 파문은 돛들 위로 퍼져나가 없어지고 마네요. 배는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소년이 노를 꺼내어 젓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향한 곳은 만 한가운데 준엄하게 서있는 회백색 등대였습니다. 잠시 후 등대가 그들의 눈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그때 소년의 귓가에 두 사람의 목소리가 차례로 들립니다. 그래, 어쩌면 내일 날이 맑을 거야. 아니, 날이 맑지 않을 게다. 허나 지금 소년의 곁에 서 있는 건 날이 안 좋아 갈 수 없을 것이라 말했던 아버지뿐이네요. 소년은 아버지를 찾아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볼 작품은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입니다. 버지니아 울프는 영국 런던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 최고의 지성 그림을 환경 속에서 키우었고 또 매년 여름이면 세인트 아이비스라는 아름다운 바다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에서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13살 어머니의 죽음 후 조금씩 그녀의 삶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아직 부족한가? 그때부터 정신질환을 앓기 시작했고 또 언니, 오빠, 아버지가 연달아 세상을 떠나면서 병은 계속됐죠. 결국 그날 버지니아 울프는 스스로 생을 마감했답니다. 등대로는 소설이긴 하지만 버지니아 울프의 자전적인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말을 하기도 했어요. 이 소설은 비교적 짤막한 것이 될 것이다. 나는 이 소설에서 아버지의 성격을 완벽하게 다룰 것이다. 그리고 어머니, 세인트 아이비스니 나의 어린 시절을 그려놓을 것이다. 그리고는 내가 늘 작품에 담아내고자 하는 것들, 즉 삶과 죽음 등을 다룰 것이다. 이건 맛보기일 뿐이다. 등대로를 읽다 보면 그녀가 어떤 유년 시절을 보냈고 부모님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엿보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등대로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하면 의식의 흐름 기법으로
버지니아 울프는 젊은 예술가의 초상 거블린 사람들을 조술한 제임스 조이스와 함께 이 기법의 선구자로 꼽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등드름은 등장인물들의 풍경에 대한 묘사, 생각, 대화가 특별한 줄거리 없이 명확한 구분 없이 한데 뒤섞여서 진행이 돼요. 1부는 아들 제임스에게 멀리 떨어져 있는 등대에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하는 램지 부인의 이야기로부터 시작해 램지 부인과 주변 사람들이 휴가를 보내고 있는 9월의 어느 오후를 담고 있으며 2부는 전쟁을 겪으며 폐가가 되어가는 별장의 분위기를 3부는 램지 부인의 죽음 이후 다시 돌아온 램지 가족들이 등대를 찾아가고 그들의 이웃 릴리가 램지 부인의 초상화를 완성하는 9월의 어느 오후를 그려낸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3부의 일부분을 읽어드리려고 해요. 램지 부인이 떠난 후에 램지 가족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또 그들의 이웃 릴리는 램지 부인을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만나볼까요? 부끄러워할 건 없어요. 꼭 다시 3부 만나세요. 등대. 또 만나죠. 찰스 텐슬리가 여자들은 그림을 그릴 수 없다고, 글을 쓸 수 없다고 말하곤 했었다는 것을 릴리는 기억했다. 릴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그는 뒤쪽에서 걸어와 옆에 다가서곤 했고 그녀는 그것이 싫었다. 살담배요. 30g에 5펜이밖에 안 해요. 그가 자신의 가난과 원칙을 뽐내듯이 말했었다. 그는 늘 겨드랑이에 보라색 책을 두고 다녔고 언제나 연구를 하고 있었다. 장렬하는 태양 아래 앉아서 연구에 몰두하던 그의 모습을 그녀는 기억했다. 그리고 바닷가에서의 장면도 회상했다. 바람이 부는 아침이었고 그들 모두 바닷가에 나갔었다. 램지 부인은 바위 옆에 앉아서 편지를 썼다. 그녀는 쓰고 또 썼다. 그녀는 마침내 고개를 들고 바다에 떠있는 것을 보고 말했다. 저게 페이저를 핀 말인가요? 뒤집힌 보트인가요? 그녀는 근시였기에 잘 보지 못했고 이날 찰스 텐슬리는 한껏 친절하게 굴었다. 그는 물수제비 끄기를 시작했다. 이따금 램지 부인은 안경 너머로 그들을 올려다보며 미소를 지었다. 그들이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자신이 찰스와 꿀을 든 중에서 갑자기 사이가 무척 좋아졌고 램지 부인이 자신들을 바라보던 것은 기억이 남았다. 램지 부인이 찰스와 물수제비를 뜨던 바닷가에서의 일을 떠올려보면 그 장면은 어쩐지 바위 밑에 앉아서 무릎에 받치고 편지를 쓰던 램지 부인에게 달려있던 것처럼 여겨졌다. 그러나 그 인간의 영혼에는 얼마만한 힘이 있는 것일까? 그녀는 생각했다. 바위 밑에 앉아서 편지를 쓰던 여자는 모든 것을 녹여서 단순하게 만들고 분노와 초조를 낡은 영화 조각처럼 떨어져나가게 했다. 그녀는 이것과 저것 그리고 또 이것을 결합했고 그래서 하찮은 어리석음과 앙심으로부터 무언가를 만들었다. 그 장면은 오랜 세월이 흐른 다음에도 완벽하게 살아남아서 거의 예술품처럼 마음에 남아 있었다. 돌아가야 돼. 예술품처럼. 그녀는 캔버스에서 눈을 들어 거실의 층계를 바라보고 다시 캔버스를 바라보면서 되풀이했다. 그녀는 잠시 쉬어야 한다. 쉬면서 넋이 나간 듯 망연히 눈길을 이리저리 돌리고 있을 때 영혼의 창공에 끊임없이 떠올랐던 그 해묵은 물음이 그녀를 굽어보고 그녀의 머리 위에서 머뭇거리면서 어둠을 드리웠다.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그 물음이 전부였다. 이 단순한 물음이
세월이 흘러가면서 밀려들곤 했었다. 위대한 계시가 밝혀진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아마도 위대한 계시가 찾아오는 일은 결코 없을 것이다. 대신에 사소한 일상의 기적이나 꿈꿀, 어둠 속에서 뜻밖의 켜진 성냥불이 있을 뿐이었다. 이것이 그 한 가지였다. 이것, 저것, 그리고 다른 것. 그녀와 찰스 텐슬리, 그리고 부서지는 파도. 그들을 화해시킨 램지부인. 삶은 여기에 정지해 있다 라고 말한 램지부인. 그 순간을 영원한 것으로 만든 램지부인. 아직 부족한가? 이것이 계시의 본질을 드러내는 것이었다. 혼돈의 와중에 형상이 있었다. 외적인 견천과 흐름이 영속성 안에 고정되어 있다. 조금만 더. 삶은 여기에 정지해 있다고 램지부인이 말했다. 램지부인. 시간 더. 그녀는 더 되풀이에서 불렀다. 사방은 고요했다. 집안에서는 아직 아무도 움직이지 않는 것 같았다. 램지 부인에 대한 자신의 모호한 생각이 고요한 집과 안개, 청명한 이른 아침의 공기와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 같았다. 그 생각은 희미하고 실체가 없었지만 놀랍게도 순수하고 자극적이었다. 그저 혼자 남아서 계속 생각하고 그림을 그릴 수 있기를 바랐다. 무엇이 필요한가? 마음을 몰아가야겠어. 그녀는 잔디밭 끝으로 한두 걸음 옮겼고 저 아래 바닷가에서 돛을 올리는 작은 일행을 찾을 수 있을지 바라보았다. 다른 배들과는 다소 떨어진 곳에 보트 한 척이 있었다. 아직 돛을 올리고 있었다. 저기 멀리 떨어진 쥐죽은 듯이 고요한 작은 배에 램지 씨가 딸, 아들과 함께 앉아 있을 거라고 그녀는 생각했다. 이제 그들은 돛을 올렸고 그 돛은 잠시 펄럭이며 주저하다가 바람을 받았고 배가 깊은 침묵에 쌓여 조심스럽게 다른 배들을 지나 바다로 나아가는 것을 그녀는 지켜보았다. 램지 씨는 책을 거의 다 읽었다. 읽기를 마치는 바로 그 순간에 책장을 넘기려고 준비한 듯이 한쪽 손이 책장들 위에서 맴돌고 있었다. 그는 무척 늙어 보였다. 잠시 후 등대가 수직으로 강렬한 흑백 빛깔로 견고한 모습을 드러냈고 파도가 깨진 유리파편 같은 흰 물거품으로 바위에 부서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래, 등대가 저런 거였군. 아들 제임스는 생각했다. 꽤 긴 시간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은 것 같았다. 아버지는 여전히 책을 읽고 있었고 제임스는 그를 바라보았고 딸 캠은 제임스를 바라보았다. 그들은 죽을 때까지 폭정에 대항해서 싸울 거라고 맹세했었고 아버지는 그들의 생각을 전혀 알지 못한 채 책을 읽고 있었다. 지금 우리가 타고 있는 곳에서 3사람이 빠져 죽었소. 배에 함께 타고 있던 노인이 말했다. 노인은 그들이 돛대에 매달려 있는 것을 직접 목격했었다. 그곳을 바라보면서 램지 씨가 갑자기 큰 소리를 지를까봐 제임스와 캠은 불안해졌다. 그러나 나는 더 거친 바다 밑에서 이렇게 그가 소리친다면 그들은 도저히 참을 수 없어서 비명을 지를 것이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는 그저 아 라고만 했다. 마치 그런 일에 무엇 때문에 수선을 피워야 하는지 모르겠다는 듯이.
폭풍우 속에서 사람들이 익사하는 것은 당연하고 더없이 단순한 일이다. 꼭 다시 와야 그리고 해요. 깊은 바다라 해도 괜찮은데요? 결국 그저 물일 뿐이다. 공짜나 다름없네요. 그런 다음 그는 파이프에 불을 붙였고 시계를 꺼냈다. 그는 주의 깊게 시계를 보았고 아마 시간 계산을 해보았을 것이다. 그가 의기양양하게 말했다. 잘했다. 제임스가 타고난 뱃사람처럼 배를 몰았던 것이다. 그것 봐. 캠은 속으로 제임스에게 말을 걸었다. 네가 마침내 얻었어. 네가 늘 원해왔던 것을. 그는 너무 기뻐서 그 기쁨의 한 톨도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지 않을 것이다. 아버지가 그를 칭찬한 것이다. 아버지의 칭찬에 네가 한없이 무관심하다고 사람들은 틀림없이 생각하겠지. 하지만 너는 이제 그것을 받았어. 그거 좋네요. 캠은 생각했다. 돌려주면 안 돼요? 공짜나 다름없네요. 뭐야? 아직은 살 수 그런 게 없어. 나한테 있었다니. 상륙할 준비를 완전히 마친 다음에 아버지는 고개를 돌려 섬을 바라보았다. 아버지에게 무엇이 보일까? 아버지는 지금 무엇을 생각하고 있을까? 그들은 둘 다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무엇을 바라시는 거예요? 그들 둘 다 묻고 싶었다. 그들 둘 다 말하고 싶었다. 우리에게 무엇이든 요구하세요. 그러면 드릴게요. 하지만 그들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 그는 앉아서 섬을 바라보았고 우리는 각자 홀로 죽어갔지 하고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아니면 나는 그곳에 닿았다 생각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일어서 몸을 꼿꼿이 세우고 뱃머리에 우뚝 섰다. 마치 그가 온 세상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듯하다고 제임스는 생각했고 캠은 그가 허공으로 뛰어오르려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가 꾸러미를 들고 청년처럼 가볍게 바위를 뛰어올랐을 때 그들 둘 다 일어서서 그 뒤를 따랐다. 버지니아 울프의 장편 등대로를 읽어보았습니다. 등대는 길 잃은 배들에게 옳은 길을 비추는 바다의 길잡이죠. 소설 속에서 등대는 그곳에 가고 싶어 하는 막내 아들의 바람으로 실제합니다. 그러나 그때의 가족들은 가지 못했고 램지 부인의 알 수 없는 죽음과 전쟁으로 인해 13년의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 이제는 3명뿐인 램지 가족이 다시 등대로 향합니다. 이번엔 멱살이라도 잡혀 끌려가는 듯한 막내 아들 제임스에게 그때의 설렘과 흥분은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소설은 그들의 배가 등대에 있는 섬에 닿고 끝이 나지만 책을 읽는 저에게 등대는 여전히 뿌옇게만 느껴졌습니다. 제목의 등대는 삶 그 자체를 의미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등대는 빛을 쏘며 계속해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질문하고 우리는 어딘가에 있을 해답을 찾으려 끈질기게 바라보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혹은 그냥 의미를 잃고 그저 배 위에 실려 무력히 빛에 끌려가기도 하는. 일부에서 램지 부인이 삶에 대해 생각하는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다만 그녀는 삶에 대해서 생각했다. 그러면 작은 시간 조각들이 그녀가 살아온 50년 세월을 눈앞에 드러냈다. 삶이 그녀의 눈앞에 펼쳐졌다. 삶이라. 그녀는 생각했지만 생각을 마무리 짓지 못했다. 그녀는 삶을 바라보았다. 아이들과도 남편과도 나누지 않은 실제하는 어떤 것, 은밀한 어떤 것이 있음을 분명히 느꼈으니까. 한쪽 편에 놓인 그녀와 다른 쪽에 있는 삶 사이에서 일종의 거래가 진행되었고 삶이 그녀를 이기려고 했듯이 그녀도 매일 삶을 극복하려고 안간힘을 써왔다.
이따금 그녀는 삶과 협상을 벌이기도 했다. 대단한 화해를 이룬 장면들이 있었음을 그녀는 기억했다. 그러나 대체로는 무척 묘하게도 그녀가 삶이라고 부른 이것이 무시무시하고 적대적이며 기회를 주기만 하면 재빨리 덤벼들 것이라고 느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삶과 싸우고 협상하고 화해하고 태어났기 때문에 살아야 하는 것이 인간인데 왜 이리 고되게 설계되었을까요? 시간과 자연 앞에 놓인 인간의 무력함, 그러나 또 삶과 싸우기를 포기하지 않는 그 작고 위대한 투쟁을 느낀 작품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환한 등대 불빛을 뒤로 하고 저는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이미 잠드셨길 바라요. 여기에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사진 속 인물은 10살 전후로 추정되는 한 남자아이인데요. 누이들로 추정되는 여러 명의 여자들에게 둘러싸인 이 아이는 정원 연못가에 서서 고개를 왼쪽으로 30도쯤 갸우뚱 기울이고는 조금 독특한 표정으로 웃고 있습니다. 둔감한 사람이라면 귀여운 도련님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제대로 아이의 표정을 들여다보면 괴기한 그 웃음이 섬뜩하다고 느낄 수도 있겠네요. 사진 속의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이 사진을 찍었을까요? 오늘 만나볼 작품은 다자이 오사무의 인간 실격입니다. 부끄럼 많은 생애를 보냈습니다. 저는 인간의 삶이라는 것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라는 말로 시작되는 소설 인간 실격. 이 책은 발간 당시 큰 논란과 열풍을 불러일으켰는데요. 얼마 후에 이 책을 집필한 다자이 오사무가 스스로 생을 마감해 더욱 큰 반향을 일으켰던 소설이기도 합니다. 20세기 일본 근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다자이 오사무는 일본 동북지방의 대지주 스시마 가문의 10번째 아들 스시마 슈지로 태어났는데요. 아버지는 늘 바깥일로 바빴고 어머니는 병약하여 그는 태어나자마자 유모, 숙모, 보모의 손을 거치며 자랐다고 합니다. 그 탓에 그는 정서불안을 얻게 되었죠. 그는 4번의 자살 미수와 5번째 자살 시도로 생을 마감한 작가로도 유명한데요. 그의 첫 번째 자살 미수는 고등학교 3학년 때였다고 합니다. 이토록 불안한 청년기를 보냈던 다자이 오사무. 하지만 그럼에도 그는 학창시절 전교 1등을 차지하는 우등생이었고 작가의 꿈을 키우며 써내려갔던 그의 습작은 중고등학교를 통틀어 200편에 이른다고 전해집니다. 그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도쿄대 불어불문학과에 진학했지만 금세 학문에 흥미를 잃었고 이후 소설가 이부세 마스지의 제자가 되면서 다자이 오사무라는 필명을 처음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1935년 소설 역행이 문예지에 실리며 문단에 데뷔하게 되죠. 이후 작가로서 많은 작품을 남기고 또 주목받았던 다자이 오사무. 하지만 그와 동시에 술과 마약에 빠졌고 여자들과의 문란한 사생활로 자주 구설에 올랐습니다. 그 이후로 고향집으로부터 분가제적을 당하기도 했지만 그는 내연관계의 여성들과 자살 기도를 반복했죠. 또 약물 중독에서 벗어나지 못한 그는 정신병원에 강제 수용되기도 했는데 그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8년 후에 인간 실격이라는 작품을 발표하게 됩니다. 이 소설은
당시 일본의 불안하고 우울한 시대상과 맞아떨어져 엄청난 판매고를 기록했는데 초판만 600만 부가 팔렸을 정도였다고 하네요. 하지만 폐의 질환이 악화되어 각혈은 물론 계단도 제대로 오르내리지 못할 지경에 이른 다자이는 1948년 동거 중이던 애인과 강에 뛰어들었고 그렇게 5번의 자살 시도 끝에 위태로웠던 생을 마감하게 됩니다. 이들의 시신은 투신한 지 닷새 후 발견되었는데 그날이 바로 다자이의 39번째 생일이었다고 하네요. 오늘 읽어드릴 인간 실격은 부유한 가정에서 자랐지만 인간의 위선적인 면모와 가식을 이해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를 봐야 하는 주인공이 방탕한 삶을 살다가 몰락하는 내용으로 작가와 소설 속 주인공이 매우 닮아 있어 그의 자전적 소설로도 불립니다. 그럼 다자이 오사무와 비슷한 점이 아주 많은 소설 속 주인공 오오바 요조의 이야기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어렸을 때부터 몸이 약해서 자주 병치레를 한 저는 요 커버, 이불 호청은 정말이지 쓸데없는 장식품이라고만 생각했는데 그것이 뜻밖에도 실용적인 물건이라는 사실을 20살 가까이 되어서야 알게 되었고 곧 인간의 알뜰함에 암담해지고 서글퍼졌습니다. 저는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면서도 아무래도 인간을 단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저는 익살이라는 가는 실로 간신히 인간과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당시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 따위를 보면 저 혼자 언제나 기묘하게 얼굴을 일그러뜨리고 웃었는데 그것 또한 제 어린 소견의 서글픈 익살의 일종이었던 것입니다. 뭐든 상관없으니까 웃게만 만들면 된다. 그러면 인간들은 그들이 말하는 소위 삶이라는 것 밖에 내가 있어도 그다지 신경 쓰지 않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만 강해져서 저는 익살로 가족들을 웃겼습니다. 저는 부잣집에서 태어났다는 사실보다도 공부를 잘해서 온 학교에 존경을 받을 뻔했지만 가래뱉는 항아리에다 오줌을 누워버린 실패담을 짐짓 슬픈 필지로 써서 제출한 후 장난꾸러기로 보이는데 성공하여 존경받는 걸 피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렇지만 제 본성은 장난꾸러기 같은 것하고는 정반대의 것이었습니다. 당시 저는 하녀와 머슴한테서 서글픈 일을 배웠고 순결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참았습니다. 그것으로 또 한 가지 인간의 특질을 알게 됐다는 생각까지 들었고 힘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아무한테도 호소하지 못하는 저의 이 고독한 냄새를 여성들이 본능적으로 맡게 된 것이 훗날 그녀들이 제게 접근하게 된 이유 중 하나인 것 같이 느껴집니다. 즉, 저는 여성들이 보기에 사랑의 비밀을 지켜줄 사나이였다는 얘기입니다. 중학교 시절 나는 여전히 광대 노릇을 했는데 그 모습을 눈치챈 학급 친구로 인해 불안과 공포를 느꼈습니다. 상경에서는 미술학도 호리키에게 술과 담배와 창녀와 전당포와 좌익사상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윽고 이것들은 인간에 대한 공포를 잠시나마 잊게 해주는 상당히 괜찮은 수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인간에 대한 공포에서 도망쳐 조촐한 하룻밤의 안식을 찾아 그야말로 저와 동류인 창녀들하고 어울리는 동안 어느 틈인지 일종의 역겨운 기운이 제게서 풍기게 된 모양입니다. 속된 말로 저는 창녀로 여자 수행을 쌓았던 것이고 거기다가 최근에는 여자 다루는 솜씨가 눈에 띄게 좋아졌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호리끼 같은 놈한테서 지적받고 굴욕 비슷한 씁쓸함을 느낌과 동시에 창녀들과 지내는 일에도 단박에 흥미를 잃었습니다. 더 필요해. 지금
호리키는 초신 유행을 쫓는 허세로 어느 날 저를 공산주의 독서회라든가 하는 비밀 연구소에 데리고 갔습니다. 비합법. 저는 그것을 어렴풋하게나마 즐겼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 합법이라는 것이 오히려 두려웠기에 비합법의 바다에 뛰어들어 헤엄치다 죽음에 이르는 편이 저한테는 오히려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음지의 존재였던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이 세상에서 떳떳하지 못한 놈으로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언제나 다정한 마음이 되곤 했습니다. 저는 하숙집 방에서 혼자 가만히 있는 것이 끔찍했기에 매일같이 거리로 뛰쳐나가 싼 술을 마시며 돌아다니다가 고등학교에 들어간 지 2년째 되는 11월 연상의 유부녀와 정사 비슷한 사건을 일으켰습니다. 백지 창녀들 품 안에서 안심하고 푹 잘 수 있었던 느낌하고는 또 완전히 다르게 사기범의 아내라는 스네코와 보낸 하룻밤은 저한테는 행복하고 해방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호리키 같은 놈에게 궁상맞다며 키스를 거부당하는 스네키를 보자 그녀가 사랑스럽고 불쌍했고 처음으로 그때 적극적으로 미약하나마 사랑의 마음이 싹트는 것을 자각했습니다. 새벽녘에 여자 입에서 죽음이라는 단어가 처음 나왔습니다. 여자도 인간으로서 삶을 연애해 나가는데 완전 지쳐버린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저희는 가마쿠라의 바다에 뛰어들었지만 저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고향에서 온 집안 식구가 경로하고 있으니 이젠 생가로부터 의절당할지도 모른다고 했지만 저는 그런 것보다도 죽은 스네크가 가리면서 훌쩍훌쩍 울고만 있었습니다. 정말로 그때까지 만났던 숱한 사람들 중에 그 궁상맞은 스네크만을 좋아했던 것일까요? 이 가마쿠라 사건 때문에 고등학교에서 쫓겨난 저는 가족이 인수해준 넙치라는 사람 집에 집거하게 되었지만 내 장래에 대해 계속해서 묻는 그를 피해 도망쳤습니다. 이후 애딸린 여성과의 마담 등 많은 여자와 관계를 맺으면서 저는 점차 세상을 조심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런 구질구질한 생활을 2년 가까이 계속하고 역에서 파는 조악하고 음란한 잡지에 만화를 쓰게 되었는데 그 시절 저에게 술을 끊으라고 권하는 처녀가 있었습니다. 작은 담배가게에 17, 8 정도 되는 얼굴이 하얗고 덜미가 있는 요시코라는 아이는 내가 담배를 사러 갈 때마다 웃으면서 충고를 하곤 했는데 처녀의 아름다움이라는 건 바보 같은 시인들의 환영에 지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 세상에 정말로 존재하는 것이었구나. 결혼해서 봄이 되면 둘이서 자전거를 타고 아오가 코스를 보러 가야지 하고 그 자리에서 결심하고 소위 단칼 승부로 처녀성이라는 요시코의 꽃을 훔치는데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내 이름은 우르시. 이윽고 저희는 결혼했고 그로써 얻은 기쁨은 결코 크다고 할 수 없었지만 그 후에 온 비애는 처참이라고 해도 모자랄 만큼 정말이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컸습니다. 술을 끊고 슬슬 제 고정직이 되기 시작한 만화 그리기에 정성을 쏟고 저녁 식사 후에는 둘이서 영화도 보러 가고 돌아오는 길에는 다방 같은 데 들르기도 하고 또 화분을 사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보다도 저를 마음속으로부터 믿어주는 이 어린 신부가 하는 말을 듣고 또 그 행동을 바라보는 것이 즐거워서 나도 어쩌면 차차 인간다운 것이 되어서 비참하게 죽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달콤한 생각이 희미하게 가슴속을 훈훈하게 덮여주기 시작하던 참에 호리키가 다시 제 앞에 나타났습니다. 아직 안 되겠어. 잊어지지도 않습니다. 찌는 듯이 무더운 여름밤, 돈을 꺼달라며 호리키가 찾아왔고
여느 때처럼 요시코한테 50개의 옷을 전날과 들고 오게 해서 돈을 마련하여 빌려주고 남은 돈으로 소주를 마셨습니다. 저희는 죄의 반대말에 관해 대화를 나누다 퓨도르 도스토옙스키의 죄어버리 머리를 스쳐 지나간 그때 버틸 수가 없을 것이다. 요시코가 방글로 드나들던 상인에게 겁탈당하는 걸 보았습니다. 그때 저를 엄습한 감정은 노여움도 아니고 혐오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엄청난 공포였습니다. 요시코는 그날 밤부터 제 일비일소조차 신경을 쓰게 되었고 그날 잔뜩 취해서 귀가한 어느 날 밤 요시코가 비밀리에 숨겨둔 수면제를 전부 입안에 털어넣었고 3일 동안 저는 죽은 듯이 잠만 잤다고 합니다. 도쿄에 큰 눈이 내린 밤이었습니다. 저는 취한 채 혼자 뒷전으로 걷다가 갑자기 쓰러집니다. 이것이 저의 최초의 각설이었습니다. 술은 달콤한 약사는 내게 술을 그만 마시라면서 술이 마시고 싶어 못 견딜 때를 위한 약이라며 모르핀 주사액을 주었습니다. 이후 저는 그 약품을 손에 넣고 싶은 일념에 약국 부인과 추잡한 관계까지 맺었습니다. 아무리 일을 늘려도 약의 사용량도 함께 늘었기 때문에 약방 빚은 끔찍할 정도의 액수가 되었습니다. 약방 부인은 제 얼굴만 보면 눈물을 보였고 그러면 저도 따라서 눈물을 흘렸습니다.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옥. 이 지옥에서 도망칠 최후의 수단으로 고향에 계신 아버지에게 긴 편지를 써서 제 사정을 전부 고백하기로 했습니다. 이윽고 가족의 연락을 받은 넙치와 호리키가 찾아와 저는 자동차에 태워졌습니다. 저는 의지도 판단력도 없는 사람처럼 그저 훌쩍훌쩍 울면서 유순하게 두 사람이 시키는 대로 따랐습니다. 젊은 의사의 안내를 받아 어떤 병동에 수용되었고 철컥하고 열쇠가 잠겼습니다. 정신병원이었던 것입니다. 이젠 저는 죄인은커녕 미치광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인간 실격. 이제 저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알고 난 뒤 저는 점점 더 얼간이가 되어갔습니다. 아버님이 이젠 안 계신다. 내 마음에서 한순간도 떨어지지 않았던 그 그립고도 무서운 존재가 이젠 안 계시다. 제 고뇌의 항아리가 텅 빈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큰형은 제게 시글집을 사서 저에게 주고 머리카락이 굉장히 굵은 예순살 가까운 옷을 입은 식물을 갈사로 붙여주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3년하고도 얼마가 지나는 동안 저는 그 늙은 식물한테 몇 번인가 이상한 방법으로 겁탈을 당했고 가끔씩 부부싸움 같은 것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저에게는 행복도 불행도 없습니다. 모든 것은 지나간다는 것. 제가 지금까지 아비규환으로 살아온 소위 인간 세계에서 단 한 가지 진리처럼 느껴지는 것은 그것뿐인 것입니다. 저는 올해로 27이 되었습니다. 백발이 눈을 뜨게 되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40살 이상으로 봅니다. 결제가 부족해. 어떻게 들으셨나요? 상상할 만치로 인간 소설이죠. 저는 이 소설을 제가 예전에 본 공연에서 처음 만났습니다. 영국은 출세에 방황하는 청소년을 주인공인 가족극을 보는데요. 주인공 친구가 주인공에게 요새 나 이런 책을 읽고 있다면서 이 소설 인간 실정 얘기를 합니다. 순진하게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는 친구에게 주인공이 너는 우울을 모르나 하고 당황하는 것입니다. 버틸 수가 덕분에 없을 것이다. 읽었던 이 소설에서 그때 저는 꽤 많은 공감을 했습니다.
요조의 감정들을 100이라고 친다면 저는 한 70 정도는 우리 모두가 한 번씩 겪어본 마음이라고 생각해요. 세상 모두가 낯설게 느껴지는 순간, 의미 없는 순간,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 꾸며내는 표정, 한방 찾아오는 노력과 우울감, 불안감, 샘플의 먼지처럼 작아지는 나, 작아 보이지 않기 위한 몸부림. 작가는 이런 감정들을 극대화해서 인간이지만 인간의 못된 능력을 창조했습니다. 저는 대학교에 다닐 때 꽤 심하게 감정 부족을 느꼈습니다. 겉도는 느낌, 나의 모든 것이 가짜인 느낌, 모두가 날 부정적으로 판단하는 느낌 등등을 받았던 것 같아요. 시간이 지나니까 그런 느낌들을 인정하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고 점차 나아지더라고요. 친한 친구에게 그랬다 얘기하니 너가? 하면서 믿질 않더라고요. 과감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익살이라는 가면을 쓰지 않아 보니가 세상에 있을까요? 그래서 이 소설을 읽으면서 무언가 매우 솔직한 자기 고백을 마주하는 듯한 카타르시스를 느꼈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설을 꽤 좋아했는데 지금 다시 읽으니까 그때와는 또 다르게 다가오네요. 27의 나이의 요조가 아비규환의 인간 세계에서 깨달은 단 하나의 진리, 모든 것은 지나간다. 이 말이 이토록 맥없이 우울하게 들리는 것에 대해 조금 불쾌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 기묘하고 불안정한 요조의 삶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떤 마음 상태이실까요? 금방 읽을 수 있는 소설이니까 쉽게 손에 들어보셔요. 오늘은 이만 인사드릴게요. 이미 잠드셨길 바라요.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운이 좋군요. 잊지 마세요. 운은 늘 변합니다. 어디선가 톱질 소리가 들려옵니다. 톱밥이 어지럽게 널린 마당엔 널판자 2개가 놓여 있고 부드러운 황금빛을 띠는 널판자 너머로는 한 목수가 보이네요. 무릎을 꿇고 가장자리를 맞추던 그는 다시 손도끼를 집어들고 일어나 나무를 찢기 시작합니다. 그 소리는 어느새 어두워진 길가, 들판, 우물가, 산 꼭대기까지 가득 차오르지만 그는 멈출 생각이 없어 보입니다. 그는 과연 무엇을 만들고 있길래 저리 열중해 있는 걸까요? 궁금하시죠? 그렇다면 저와 함께 오늘 만나볼 소설 속으로 천천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세기 미국의 현대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윌리엄 포크너. 오늘은 그의 문제작이자 역작으로 불리는 내가 죽어 누워있을 때라는 작품을 만나볼 텐데요. 그는 이 작품으로 퓰리처상, 노벨문학상을 차례로 수상하며 미국을 넘어선 세계적인 작가의 반열에 오르게 됩니다. 포크너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면서 빠질 수 없는 것은 그가 남부태생이라는 것인데요. 식민지 시대 초기에 형성된 남부 지역은 변화의 보수적인 농업사회였다고 해요. 담배와 모카를 생산하며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누렸지만 남북전쟁이 끝나고 찾아온 경제의 쇠퇴와 자신감의 상실은 이후 남부문학의 주된 정서적 바탕을 이루게 되었고 이 정서가 포크너의 문학 속에서 재현되었던 거죠. 아직은 살 수 없어. 오늘 만나볼 작품 또한 남부인의 삶과 의식이 잘 묻어난 작품입니다. 작가가 창조한 상상의 지역 요크나 바터파를 배경으로 번드런가의 안주인 에디의 죽음과 그녀의 마지막 유언을 지키기 위해 죽은 어머니가 누워있는 관을 끌고 더운 여름날 40마일이 넘는 여정을 떠나는
가족들의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는 단순한 장례 여행기처럼 보이지만 아주 독특한 형식으로 실험 정신이 돋보인다고 평가받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바로 죽음을 맞이한 그녀를 둘러싼 남편과 자식, 외부인으로 구성된 15명의 화자가 진술하는 59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흥미로운 점은 7명의 번드런 가족과 8명의 외부인이 전하는 말들이 서로 충돌한다는 점입니다. 모두 각자의 시선에서 각자의 사정이 담긴 눈으로 말을 하기에 절대적인 사실이나 진실은 알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포크너는 등장인물 저마다의 내면 독백을 통해 실제 삶 속에서는 선과 악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으며 자기 삶에서 깨닫는 진실이 더욱 소중하다고 역설하고 있습니다. 과연 어머니의 죽음을 둘러싼 가족들의 욕망과 갈등, 숨겨진 비밀은 무엇인지 지금부터 함께 떠나보겠습니다. 번드런가의 셋째 아들이자 사생아, 주월. 바로 저기 창문 아래서 저놈의 관을 만들려고 망치질하고 톱질을 하고 있다. 엄마가 빤히 내려다보고 있는 곳에서. 엄마가 관 속에 누워있는 것을 꽤나 보고 싶은 모양이지. 한 켠씩 저면에는 저놈의 손도끼. 길을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이 훌륭한 목수라고 인정할 때까지 계속해서 한 켠씩 깎아낸다. 번드런가의 둘째 아들, 달. 아버지의 셔츠에는 땀자국이 없다. 본 적도 없다. 아버지가 22살이었을 때 바깥에서 일하다가 병을 얻었다고 한다. 아버지는 평소 말하길 내가 다시 땀을 흘리면 그때 난 죽게 될 것이요. 아버지는 최소한 그렇게 믿고 있는 듯하다. 아버지는 무릎을 문지르며 말한다. 너희들이 돌아올 때까지 엄마가 견디지 못한다면 엄마는 무척 실망할 거다. 곧 비가 올 것 같군. $3를 벌 수 있다고요. 내일 해지기 전까지 돌아올 겁니다. 내가 말한다. 외부인 코라. 번드런 부인은 외로운 여자였다. 다른 사람이 그녀를 그냥 참아주고 있다는 사실을 애써 숨기고 있을 때 자신이 특별하다고 믿는 거만함 때문에 외로운 여자였다. 몸이 채 식기도 전에 신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40마일이 넘는 먼 땅에 자신을 묻으라고 주문할 만큼 유난스럽다. 번드런 가족과 함께 묻히는 것이 싫었던 거지. 하기야 비 때문에 강물이 불어 건너지 못하기 전에 서둘러 $3를 버는 일에만 혈안이 된 사람들이니. 달은 좀 게으른 괴짜고 제 아버지처럼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고, 캐시는 훌륭한 목수지만 쓸데없이 뭔가를 많이 만들기만 하고, 주얼은 돈 버는 일에만 관심이 있고 하는 일마다 구설수에 오르는 아이다. 늘 반쯤 벗고 다니는 듀이델은 또 어떤가. 죽어가는 제 엄마에게 부채질해주며 마치 어느 누구도 엄마 곁에 오지 못하도록 경계하는 것 같다. 번드런가의 유일한 딸, 듀이델. 레이프와 난 이랑을 따라 목화를 함께 따고 있었다. 숲이 점점 가까워질 때 둘 다 목화 주머니를 든 채 비밀스런 그늘이 드리워진 곳으로 향하고 있었다. 바로 그때 달이 나타났다. 그는 레이프와 내가 한 짓을 알고 있었다. 마치 엄마가 죽는다는 사실을 말없이 알려주었듯이. 엄마가 언제 돌아가시는데? 우리가 돌아오기 전에. 마을의 유일한 의사,
피바디. 엔스가 마침내 스스로 나를 불렀을 때 난 말했다. 엔스는 결국 부인을 다 지쳐 빠지게 만들었군. 에디는 눈만 끔뻑거리며 우리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남편을 바라보지 않는다. 대신 나를 바라보고 그런 다음 막내 아들에게 눈길을 돌린다. 이불 밑에 누워있는 그녀의 몸은 썩은 나뭇가지처럼 앙상하다. 번드런가의 막내 아들, 바더만. 엄마는 가버렸다. 물고기가 지금처럼 토막나 있지 않았을 때 엄마는 살아있었는데 지금은 물고기가 토막나 죽어 있으니 엄마는 엄마가 아니다. 내일 요리해서 먹을 거다. 그러면 엄마는 피바디 의사와 아빠, 캐시, 듀이델의 몸속에 들어가 그들이 되는 것이다. 그럼 엄마는 숨을 쉴 수 있겠지. 우리 모두에게 물고기는 살아있게 될 거다. 엄마는 물고기다. 이웃집 아저씨, 툴. 위장력이 부족하다. 에드는 3일 동안 관 속에 누워 있었다. 기다리던 달과 주얼은 빈털터리로 돌아와 웅덩이에 빠진 마차를 끌고 오기 위해 세 바퀴를 들고 다시 가야 했다. 사흘째 되던 날 관을 마차에 싣고 출발했으나 이미 늦었다. 샘슨 다리까지 돌아가야 할 것이오. 거기까지 가는데 하루가 꼬박 걸릴 테고 그리고 제퍼슨까지 40마일을 더 가야 하오. 엔스, 내가 말했다. 우린 마차로 갈 거요. 아내가 그렇게 원할 것이오. 엔스가 말했다. 번드런가의 가장, 아버지 엔스. 죽은 제 엄마를 존경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말은 끌고 오지 말라고 했건만 주얼은 기어코 그놈의 말을 타고 간다. 툴의 집 근처까지 왔을 때 달이 갑자기 웃기 시작했다. 발끝에는 죽은 엄마의 시신이 있는데도 그는 웃고 있었다. 그런 이상한 행동 때문에 사람들이 비웃는 거라고 내가 몇 번이나 타일렀는지 모른다. 어쨌든 난 새 틀니를 해놓을 수가 있겠지. 그것이 그래도 위안이 된다. 정말로. 번드런가의 유일한 딸, 듀이델. 이제 이정표가 말한다. 뉴호프까지 3마일. 이것이 바로 시간의 자궁이라는 것이다. 점점 커가는 뼈의 절망과 고뇌. 단단한 거들 속에 누워있는 것은 레이프와의 관계가 낳은 끔찍한 결과이다. 번드런가의 둘째 아들, 달. 우리 앞에 어두운 흙탕물이 흐르고 있다. 황토빛 수면은 때로 괴물처럼 움푹 파였다가 소용돌이 속으로 사라지고 순식간에 저 멀리로 나아간다. 캐시와 나는 마차에 앉아있다. 주얼은 마차의 오른쪽 뒷바퀴 옆에서 말등에 앉아있다. 내가 앞서 가볼게. 형들은 내가 지나는 길로만 따라와. 주얼이 말한다. 캐시가 고삐를 들자 노새들은 주얼이 간 길을 따라 내려간다. 강 건너편에는 미리 건너간 아버지, 툴 아저씨, 바더만, 그리고 듀이델이 있다. 우리들 사이에 가로놓인 공간은 마치 시간인 듯 했다. 되돌릴 수 없는 시간 말이다. 물살이 우리를 삼킬 것만 같았다. 캐시는 기울어진 마차에 몸을 기대고 팔로 엄마의 관과 연장을 꼭 붙들고 있다. 난 하류 쪽으로 뛰어내린다. 노새들은 연거푸 물속에서 구르다가 발이 밑바닥에 닿지 않게 되자 다리가 뻣뻣하게 물 위로 뻗어 올라와 있다.
번드런가의 막내 아들 바더만. 엄마를 잡아. 엄마를 잡아. 물속에서는 엄마가 남자들보다 더 빠르니까 달이 빨리 가야 한다. 노새가 천천히 물 위로 떠오르다가 다시 가라앉는 모습을 바라보며 난 둑을 따라 마구 달리기 시작했다. 이웃집 아저씨, 툴. 마차는 완전히 전복돼 있고 마차와 주월, 말이 함께 뒤섞였다. 캐시는 사라져버렸다. 그러나 아직도 관을 붙들고 있는 것 같았다. 난 주월에게 어서 돌아오라고 소리쳤다. 그러나 주월은 말과 함께 물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무릎을 물속에 담그고 배 뒤에 서있던 앤스에게 소리쳤다. 자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하나. 여기를 좀 보란 말이야. 다시 말이 물 위로 떠올랐다. 달에게 고래고래 소리치는 바더만만큼이나 큰 소리로 주월에게 외쳤다. 캐시가 저기 있다고. 번드런가의 둘째 달. 캐시는 옷을 돌돌 말아 만든 베개를 대고 엎드려 누워있다. 젖은 채로 누워있는 그는 막대기처럼 연결했다. 마차는 이제 완전히 강기습으로 빠져나왔고 물가에다 괴물력을 대어넣었다. 널 기다린다. 마차에는 관이 놓여있다. 심오한 모습으로. 번드런가의 첫째 아들 캐시. 관의 균형이 맞지 않았어. 내가 말했건만 관을 잘 나르려면 그들이 좀 더. 아직 부족한가? 조금만 더. 번드런가의 안주인 어머니 에리. 아버지께서는 늘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오랫동안 죽어있을 준비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다. 하루하루 저마다의 비밀과 이기적인 생각, 서로 낯선 피를 가진 아이들을 마주 대하면서 이것이야말로 내가 죽음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이라는 생각이 들 때 난 이런 생각을 내게 심어놓은 아버지가 미웠다.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들을 흠씬 때렸다. 그들을 흠씬 때렸다. 매질이 끝나면 내 살 위에 그 아픔이 느껴졌다. 첫째 아들 캐시를 임신했음을 알게 되었을 때 나는 사는 일이 힘들다는 것을 실감했고 임신이 바로 그 증거임을 알게 되었다. 앤스와 나눈 밤 역시 나의 고독을 깨지는 못했다. 그러다가 달을 임신했다. 앤스를 죽이고 싶었다. 달이 태어났을 때 내가 죽으면 제퍼슨에 묻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했다. 앤스는 내게 있어 이미 죽은 존재였다. 난 앤스에게 아이들을 주었다. 그리고 나서 난 주월을 임신했다.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이미 그가 가버린 지 2달째였다. 주월에 대한 속죄로서 앤스에게 듀이데를 낳아주었다. 그리고 주월 대신 가질 수도 있었을 앤스의 아이를 대신해 바더만을 낳아주었다. 이제 나는 죽을 준비가 끝났다. 번드런가의 둘째 아들 달. 헛간으로부터 바람이 불기 시작하여 관을 사과나무 아래로 옮겼다. 이따금 비밀스럽게 웅얼거리는 엄마의 말소리가 둥근 관색에서 새어나온다. 헛간의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할 무렵 나를 바라보는 주월의 얼굴은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한참 동안 나를 쏘아본 후 말들이 아우성치는 마법관으로 뛰어갔다. 주월. 듀이델이 소리쳤지만
주얼은 더 이상 우리를 쳐다보지 않는다. 그는 어깨에 힘을 주어 관을 한 손으로 탁질 못하면서 미끄러지게 일으켜 세운다. 폭풍이 휘몰아치듯 불꽃이 그의 몸 위에 쏟아져 내린다. 번드런가의 막내 아들 바더만. 헛간은 아직도 불빛한다. 새들이 어디에 있는지 보려고 헛간에 갔을 때 난 보았다. 그런데 듀이들은 아무에게도 말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번드런가의 둘째 아들 달, 약방, 옷가게, 자동차 수리소, 차집 등 한참 동안 여러 간판을 지나쳤다. 이정표의 거리는 매우 규칙적으로 줄어들었다. 형, 이곳이 집회승이야? 바더만이 묻는다. 맞아. 내가 말한다. 번드런가의 첫째 아들 캐시. 달이 헛간을 부들지른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달은 병원에 가야 한다. 아버지가 말한다. 가끔씩 난 확신할 수가 없다. 누가 미치고 누가 정상인지 알게 뭐란 말인가. 강을 건너기 전이나 후에도 여전히 난 이렇게 생각했다. 주얼이 그토록 절박하게 엄마를 강물에서 건져낸 것은 어쩌면 하느님의 뜻에 어긋나는 일일지도 모른다. 달도 그렇게 생각해 불을 질렀다면 옳은 일일지도 모른다. 번드런가의 막내 아들 바더만. 달이 잭슨으로 갔다. 잭슨까지 기차를 타고 갔다. 내 형이 갔다. 미쳐서 잭슨에 갔다. 달, 달은 내 형이다. 달. 번드런가의 유일한 딸 듀이델. 아이를 없애는 약을 약국에 가면 살 수 있을 거라고 레이프가 $10를 주었지만 내게 필요한 약을 구할 수 없었다. 아버지가 내 돈을 결국 보고야 말았다. 아버지는 결국 내 돈을 빼앗고는 나가버린다. 번드런가의 첫째 아들 캐시. 이발소에 가서 면도를 하겠다고 나간 아버지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향수 냄새를 풍겼다. 주얼이 말했다. 일을 해놓으셨군. 사실이었다. 새로 해놓은 우치는 놀랍게도 아버지의 키로에 30cm쯤 더 커 보이게 했다. 그의 뒤에는 한 여자가 보였다. 이쪽이 캐시이고 주얼, 바더만, 그리고 듀이델이요. 얘들아, 새엄마, 번드런 부인이다. 비열하면서도 당당하게 우리를 바라보지 않은 채 아버지가 말한다. 물론 어떠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이 소설의 형식 그대로를 가지고 만든 줄거리를 들려드렸습니다. 여러분 뭔가 이상한 점 없으셨나요? 그 여행을 갔을 어머니를 보는 장면이 굉장히 묘사되어 있지 않습니다. 줄거리뿐 아니라 실제 책에서도 삽을 빌렸다가 다시 돌려 들어간다는 덕분으로 이미 묻었구나 짐작할 뿐이죠. 사실 누구에게도 장래는 중요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그런 식으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가족 모두 각각 다른 무언가에 집착하고 불안해합니다. 캐시의 말처럼 이들 중 누가 미쳤고 누가 제정신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네, 참으로 희망찬 소설이죠. 익숙치 않은 형식과 불명확한 인칭들 때문에 읽기가 조금 벅찼었는데
어머니 에디의 독백이 이제 소설 중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뒤부터는 술술 읽히는 편입니다. 미스터리들이 풀리기도 하고요. 이제 더 많은 걸 독서 이후에 이 오디오 클립을 다시 한번 듣는다면 조금 더 이 책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들의 독백이 제게는 사랑해달라는 읍소로 들렸습니다. 삶이 너무 고되어서 삶의 의미가 죽음을 위한 준비가 되어버린 어머니와 자신만이 소중한 무능력한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 아이들이 참 안타까웠습니다. 인상적인 구절 읽어드릴게요. 캐시가 태어났을 때 모성이란 말은 그 단어를 필요로 하는 누군가에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졌음을 알게 되었다. 아이를 가진 엄마는 그런 단어가 있든 없든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공포라는 말도 공포를 단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다. 자존심이란 말도 마찬가지로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 만들어낸 것이고, 그도 단어를 가지고 있었다. 사랑. 그는 이것을 사랑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오랫동안 단어들에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사랑이란 단어 역시 다른 말과 마찬가지임을 알고 있었다. 그저 빈 곳을 메우기 위한 형태일 뿐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자존심이나 공포라는 단어만큼이나 사랑이란 말도 전혀 쓸모없게 될 것을 말이다. 네, 죽어 누워있는 에디의 독백이었습니다. 참 씁쓸한 생각이죠. 얼마나 삭막한 인생이었을지 짐작이 가는 대목이기도 하고요. 사실 단어들이 그저 필요에 의해 만들어진 말일 뿐이라는 데는 고개가 끄덕여져요. 하지만 저렇게 생각하면은 세상 살아가기가 너무 삭막하잖아요. 세상 모두가 행위로 채워지는 사랑을 주고받았으면 좋겠네요. 오늘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릴게요. 이미 잠드셨길 바라요. 안녕. 독일의 작은 도시 칼브. 이곳 마을역에 내려서 시내로 들어가려면 작은 강을 부끄러워할 것 없어요. 매번 성공할 순 없죠. 괜찮은데요? 그거 좋네요. 돌려주면 안 돼요? 가방이 꽉 찼군. 그러던가. 준비됐나요? 잊지 마세요. 운은 늘 변한다는 것. 괜찮은데요?